더불어민주당 정치테러 대책위원장 맡고 계신 전현희 전 의원 모시고 자세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새해 첫 초대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시청자들께 뜨거운 연대 인사 한 말씀 하시죠. 네. 네. 장윤선 취재 편의점 불러주셔서 영광이고요. 네. 출범한 이후에 매일매일 이렇게 성장하고 발전해가는 모습 보니까 굉장히 저도 기쁘고 네. 또 우리 역시 장윤선 기자님 멋지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니 사실은 전현희 위원장님이 적극 출연해 주신 덕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늘 감사드립니다. 우선 당대표 정치테러 대책위원회 첫 회의 오늘 이제 이재명 대표 퇴원하시기로 결정했는데요. 네. 건강 상태는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지금 아직도 민주당 관계자들과는 이 면회가 허용이 되지 않고 또 접촉을 하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네. 제가 의료인 출신으로서 생각을 해보면 좀 너무 이른 퇴원이 아닐까 그런 걱정이 되고요. 사실상 그런 경정맥 수술을 한 것은 네. 굉장히 좀 또 어렵고 힘든 수술이고 또 회복도 굉장히 더딘 네. 그런 수술이라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진 않았을 거다 추정이 됩니다. 근데 아마 지금 상황의 엄중함과 또 당무 복귀에 대한 대표님의 이제 그런 열망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빨리 퇴원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저는 건강이 우선이다. 다른 것보다 건강을 회복하는데 좀 더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네.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네. 당초 감염 문제 때문에 아마도 퇴원이 좀 많이 미뤄질 거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그래도 의료진들이 잘 판단해서 퇴원해도 괜찮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네, 그랬을 거다 생각하는데요. 네. 일단은 칼이 통상 이제 이런 몸속 그런 내부에 이 칼이 들어가는 그런 소독을 한 그런 의료용 수술 시에 네. 그럴 때 하는 거지. 네. 그대로 균에 오염된 그런 칼이 가면은 파상풍 이런 우려가 있고요. 물론 네. 이제 거기에 대한 조치도 철저히 했을 거다 생각이 들고. 네. 근데 무엇보다도 이재명 대표께서 단식을 하고 몸이 굉장히 쇠약한 상태에서 사건을 이런 테러를 당했고 네. 그리고 또 아주 큰 수술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이런 수술이 겹쳐지고 몸이 쇠약한 상황에서 한 수술은 또 특히 이 혈관 네. 이것이 이제 혈전 이런 게 온몸에 다닐 수도 있고 그래서 콩팥, 네. 신장에 좀 후유증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회복되었다 치더라도 내부 장기에는 심각한 후유증이 있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네. 충분한 가료와 안정을 취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오후에 경찰에서 최종 수사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긴 한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번 수사 과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좀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인가요? 첫 회의를 대책회의 정치테러 대책위원회 첫 회의를 하셨는데 이 활동이 지금 어떤 방향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지 대략을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떤 방향일까요? 일단 이 테러 사건이 발생한 직후부터 지난주까지는 네. 이 사건에 대해서 사실상 이제 민주당이 좀 로키로 대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괜히 정치적인 논쟁이나 이 초점이 다른 데로 네. 가는 것을 좀 우려한 조치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근데 그 틈을 타서 사실상 사상 초유의 천인공노할 반인륜적인 야당 지도자에 대한 네. 테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도 정도가 범인도 얘기를 했지만 네. 살인의 고의가 있는 살인 미수 행위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살인을 하려고 작정을 했었던 계획된 그런 범죄였고 그리고 그런 살인의 시도가
선후 신조로 실패를 한 것이지만 그 사건의 위중성과 네. 엄중성은 그 의미가 축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네. 국무총리실 대테러 상황실에서 문자를 보낸 게 확인이 됐잖아요. 그 내용이 보면은 굉장히 이 사건을 축소하려고 하고 의미를 좀 단지 네. 이 우발범인 그 노인의 네. 그런 이제 단독 범행을 암시하는 네. 그리고 그 상처도 굉장히 작은 뭐 1cm 열상 그리고 경상이다 이런 식의 표현을 사건 초기에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네. 한 40분 만에 그 문자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퍼졌습니다. 혹시 네. 기자님 받으셨나요? 지금 저 화면에 나가고 있는 저 문자 메시지. 내용 보면 네. 의식이 있다라는 게 제목에 들어가 있고요. 네. 피습 저희들은 이건 테러 사건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과도 이거는 흉기 굉장히 뾰족한 흉기고 그건 네. 뭐 사진으로 다 확인을 했겠지만 네. 과도라는 표현도 이거 약간은 좀 축소하는 의미가 있다 보이고 네. 더구나 이 테러범을 노인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60대면 사실은 노인이라고 보기 힘들고 그렇죠. 이 노인이라는 얘기는 그냥 허약한 예. 뭔가 예. 이 힘이 없는 네. 이런 걸 강조하는 느낌인데요. 실제로 이 테러범이 보면 뭐 사전에 연습하고 굉장히 날렵하게 네. 그 정확히 급소를 타격한 그런 게 확인이 됐는데요. 네. 어쨌든 이런 의미를 축소를 하고 그리고 그 테러의 그 정도도 처음에 또 의식이 있다고 강조하고 네. 출혈이 적다고 합니다. 실제로 출혈이 상당했다고 하거든요. 그 바닥이 흥건하게 네. 피에 물들었다. 그런데 출혈이 적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목 부위에 1cm 열상이다. 사실 경동맥이 자상으로 60%가 손상이 됐다는 거 확인이 됐잖아요. 네. 그거랑 1cm 열상은 이건 살짝 이제 찢기거나 뭐 예. 이런 뭐. 표면에 그런 네. 상처인데 비교가 안 되는 정말 아주 경미한 그런 네. 사안으로 단정적으로 표현을 했고 그 밑에 대테러 종합 상황실 명의로 네.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가 됐습니다. 사건 초기에 발생하자마자 대테러 종합 상황실은 네. 국무총리실 산하의 기구입니다. 네. 그래서 총리실에서 저 문자를 왜 보낸 건가요? 대테러하고 무슨 상관일까요? 대표가 테러를 당했으니까 그 테러 상황실에서 했다고 보이는데 저런 문자를 총리실에서 국민들에게 이렇게 유포를 한 것은 그 의도가 너무나 명확하잖아요. 네. 그리고 그 내용도 허위입니다. 그리고 저거는 총리실이라는 그런 공공기관에서 문자를 배포했기 때문에 저거는 공문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내용이 허위이기 때문에 네. 법적으로 저는 범죄고요. 이 형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 그런 문제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 대책위에서 법적 검토를 거쳐서 법적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국무총리실을 상대로 네. 법적 조치에 민주당이 들어가 허위사실 유포 지금 어쨌든 저는 공문서고요. 예. 공문서를 국민들에게 무단 배포. 예, 배포를 했는데 그 내용이 물론 이제 행안부에서 뭐 지진이 있거나 예. 아니면 뭐 폭우가 있거나 하면 문자들을 예. 보내잖아요. 그쪽은 그런데 그 내용은 이제 그냥 그대로 객관적인 사실을 담는 네. 건데 저거는 사실상 문자 내용 거의 대부분이 허위 내용이 적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저거는 사실상 국가기관과 그 사회적인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그런 문자고요. 실제로 저 문자 발송 이후에 즉각적으로 뭐 대표적인 보수 언론에서 네. 단독 기사를 냅니다. 경상이다. 네. 그리고 열상이다. 예. 경미하다. 예. 그런 문자를 내면서 그 이후에 이재명 대표의 그 테러 행위에 대한 피해의 심각함 이런 것은 자취를 감추고 네. 그 사용했던 흉기가 젓가락이다. 네. 종이칼이다. 그리고 자작극이다. 네, 뭐 뭐 쇼다. 빨간 뭐 물감. 이런 식의 허위 사실이 대대적으로 유포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사건의 심각성은 온데간데 없고 이게 마치 이제 뭐 특혜다, 뭐 헬리콥터를 사용했다, 뭐 그거는 뭐
문제가 있다. 네. 이런 식 그리고 지역 의료를 홀대했다. 그래서 지역 감정을 조장하고 이런 식으로 프레임 전환이 일주일 동안 있었습니다. 네. 그것의 시발점이 저 문자다. 근데 저게 다른 것도 아닌 총리실에서 저런 문자를 보내서 그렇게 여론을 오도하고 사건을 축소하고 왜곡하고 급기야는 피해자인 야당 대표가 조롱의 대상으로 전락해버리는 완전한 프레임 전환이 일어난 그 최초의 그 문자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그런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지금이라도 한덕수 총리는 저 문자를 배포한 유포된 경위, 네. 목적 이런 것을 파악을 하셔야 되고 무엇보다 대국민 사과를 하셔야 된다. 네. 사과에 그치지 않고 법적 책임도 져야 한다. 그리고 이 문자, 이 내용이 어디까지 보고가 됐고 네. 이 배포를 지시한 당사자, 책임자가 누군지를 반드시 진상을 규명해야 되고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총리실을 상대로 이 문자가 발송된 경위나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물어보거나 확인하신 내용은 있으십니까? 이 맨 처음에 이 문자를 이제 저희 대테러 대책위원회에서 네. 그 첫 번째 회의에 이 문자를 공개를 했습니다. 네. 주위에도 많은 분들이 이 문자를 받아보셨더라고요. 제 주위에도 이 문자를 받았다 이러는 분들이 네. 여러 분 계셨어요. 네.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에게 무작위로 유포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이 문자에 대해서 처음에는 정체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테러 종합상황실에 네. 이 개문자가 출처가 네. 어디냐 네. 이거를 수사당국이 밝혀라 이런 식으로 첫 번째 회의를 했고요. 네. 네. 그리고 그날 당일날 행안위가 열렸습니다. 네. 행안위에서 그 민주당 행안위원들이 경찰청장에게 질의를 했어요. 이 문자 네. 출처가 어디냐. 대테러 상황 종합 상황실이 어디냐 이랬더니 경찰청장이 국무총리실 산하 기관이다라고 확인을 해줬어요. 그래서 민주당의 대변인이 이 문자의 출처가 국무총리실로 확인이 됐다. 여기에 경위가 뭐냐.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진상 규명을 이제 요구하는 네. 그런 논평을 했고요. 예. 그래서 이미 지금 대테러 종합상황실에서 국무총리실에서 이 문자를 유포했다는 사실은 어느 정도 확인이 예. 경찰청장이 확인을 해준 셈입니다. 그러면은 왜 총리실에서 이 문자를 사건 초기에 무작위로 국민들에게 배포를 했느냐 그 예. 의도가 뭐냐 그리고 그 내용이 왜 허위의 내용이 담겼냐 물론 처음에 잘 몰라서 그랬다 할 수 있지만 총리실에서 저런 이 사회 여론을 이 오도할 수 있고 왜곡할 수 있는 문자를 네. 확인도 안 하고 보냈다는 그 자체도 그는 그렇죠. 문제가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저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되고 총리실은 정무위 소관입니다. 네. 그래서 정무위가 소집될 필요가 있고요. 진상규명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쨌든 드러난 사안이 총리실에서 저 문자를 배포했다는 것은 확인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총리실이 예. 입장과 또 사과 그리고 법적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근데 총리실에서 저기에 대한 그 입장문 보도자료를 배포를 했어요. 네. 혹시 지금 자료 있으신가요? 화면에? 총리실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는 저희가 아직 준비를 못했고요. 내용이 보면 총리실은 저 문자에 대해서 이제 총리실이 그걸 보낸 배우로 지목이 되자 보도자료를 통해서 해명을 합니다. 그 해명에는 저 내용은 저 문자는 소방이나 경찰 당국에서 초기에 작성해서 네. 총리실에 보고한 문자다. 이렇게 보도자료에서 해명을 합니다. 저희도 초창기의 기자들은 현장에 도착한 소방당국이 간략하게 그 1cm의 열상 뭐 이런 정도로 해서 보냈고 이걸 경찰이 받아서 확산했다라고 기자들은 알고 있었거든요. 네. 네. 근데 그 총리실이 저런 내용을 소방과 경찰에서 보고는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초기에는 또 그 정확한 네. 그 피해 상황이 확인이 되지 않아서 초기에 파악한 정도로 그 대테러 상황실에 보고를 했을 수는 있어요. 네. 그런데 문제는 네. 그 초기에 정제되지 않고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그 상황을 마치 기정사실인 것처럼 총리실에서 유포한 것이 지금 핵심인데 네. 총리실의 보도자료는 그냥 보고받은 문자입니다. 이렇게 네. 보도해명 자료를 냈습니다. 저거는
국민들에게 유포한 문자고요. 네. 총리실이 보고받은 문자가 아니거든요. 최소한 확인 절차를 통해서 어떤 내용이 근데 총리실에서 왜 앞다퉈 이런 것을 배포했는지는 굉장히 의도는 명확하죠. 의도는 이 사건을 축소하고 이 전대미문에 네. 이 또 특히나 총선을 앞둔 이 상황에서 네. 야당 지도자가 테러를 당해서 거의 살인 그러니까 정말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이런 순간까지 갔다는 것은 이거는 나라가 뒤집어질 만한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뭐 풀을 보듯 여당 측에 집권 여당 측의 총선에 좀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이 너무나 명확하다. 네. 이렇게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최대한 축소하고 이 사건이 그렇게 많이 회자되지 않도록 하려는 그 축소 왜곡하려는 의도 이런 것이 작동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게 총리실만 여기에 관여했을 것인가. 그 위선은 없는 것인가. 이런 부분도 진상이 규명이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총리실 보도 해명 자료도 또한 허위입니다. 그는 보도한 문자가 아니라 국민들에게 유포한 문자거든요. 근데 버젓이 총리실의 보고가 된 문자다. 이렇게 공문서인 보도자료에 그걸 적시를 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이것도 허위 공문서 작성죄에 해당하고 범죄 행위라고 보고요. 이 부분도 저희들이 법적 검토를 해서 엄중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부산청에서 수사 결과 발표할 예정인데요.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흐른 겁니다. 그리고 어제 국수본 항의 방문하셨잖아요. 그 국수본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부산청이 아니라 중앙 단위에서의 수사본부가 필요하다. 이제 이런 입장이신 것 같은데 어제 그 우종수 국수본부장하고는 주로 어떤 대화를 나누셨습니까? 어떤 항의를 하신 건가요? 지금 현재 이 국수본 이제 수사는 실제로 이제 부산 경찰청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사건을 수사하고 직접 지휘하고 감독하는 기관이 이제 국가수사본부입니다. 그래서 국수본에 방문을 해서 이제 우종수 본부장에게 이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수사하고 명명백백한 그런 이제 그 사건의 실체를 국민들에게 보고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요. 근데 그동안 있었던 이 정부 당국과 경찰 수사 당국의 이 사건을 의미를 축소하고 또 수사를 축소하려는 그런 의도가 그동안 많이 이 보도가 되었다. 그리고 이 수사 정보의 그 선택적인 유출 이것의 심각성을 저희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아까 대테러 상황실의 문자는 경상 열상이라고 이렇게 그 문자를 그 유포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가지고 언론들이 초기에는 경상이다, 단순 열상이다. 그래서 별 문제 아니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근데 실제로 알고 보니 심각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경정맥이 60%나 손상이 된 자칫하면 동맥까지 손상이 있을 수 있는 정말 중대한 범죄, 테러 행위, 살인에도 이를 수 있는 그런 행위였던 겁니다. 근데 이게 초기에 온데간데 없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사 당국, 그는 이제 소방과 경찰 그리고 국무총리실의 사실상 합작품, 그러니까 정부 당국의 합작품으로 보이는데 사건을 처음부터 축소하고 왜곡한 그런 게 공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를 이제 요청을 했고요. 그러니까 또 단독범이다. 이거는 공범이었고 단독범 소행이다. 이런 것도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사실은 이 사건의 공범 여부와 배후 여부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이건 단독범이다. 이거를 수사 정보죠. 경찰 측에서 유출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정보입니다. 그런 정보를 선택적으로 흘린 겁니다. 그래서 공범의 가능성도 차단하는 그런 행위를 어떻게 보면 수사 정보가 선택적으로 유출이 됐고 그리고 뭐 여기에 대해서 또 초기에 민주당적이다. 이런 게 굉장히 많이
기사가 쏟아졌죠. 이제 문화일보가 첫 보도가 나오고 뒤이어서 중앙일보 보도가 이웃들 그다음에 이제 쿼터를 따가지고 이제 민주당원 네. 이렇게 나왔었죠. 민주당원이라는 보도가 쏟아진 것도 네. 마찬가지로 이 사건의 의미가 이 뭐 보수나 집권 여당 쪽이 아니라 민주당 민주진영 쪽의 네. 사건이라는 식으로 의미를 축소하려는 네. 그런 의도가 있는 약간 키워드입니다. 당의 내분 때문에 생긴 문제다. 네. 뭐 이렇게 네. 프레임을 규정 지으려고 그렇죠. 했었던 거다. 그러면은 그 정보가 어디서 나왔냐는 거죠. 네. 그래서 초기에 그런 사건을 왜곡하고 이 본질을 프레임을 전환하려는 이런 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찰이나 수사당국에서 나오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정보들이 유출이 된 겁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취재를 해서 그 동네 이웃들을 취재해서 쓴 것 같긴 하던데. 그런 뭐 예, 부분도 있을 예, 거라고 예.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로 이 사건의 프레임을 일주일 동안 아주 경미한 사건 그리고 민주당 내분 내의 사건이라든지 네. 그런 그 또 단독 범행이라든지 배후가 없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건을 프레임을 전환하면서 그렇게 몰아가려는 그런 의도가 이 정부 당국이나 수사 당국에 네. 나온 선택적인 정보 유출로 인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행태를 좀 중단을 해달라라고 이제 요청을 했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당적 그리고 범인이 변명문 네. 이런 거는 범행의 경위, 네. 그 의도, 동기 그렇습니다. 예. 그것을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한 예. 핵심적인 요소다. 예, 예. 그래서 반드시 이 범행의 이런 테러 행위는 범행 동기가 매우 중요하잖아요. 네. 이게 정치적으로 했는지 아니면 뭐 단순 범행인지 뭔가 의도가 있는 건지. 근데 이 범인이 그 네. 테러범이 이 조금씩 흘린 얘기로는 자기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문제로 이 테러를 했다 이런 이제 그러니까 내용이 언론 있잖아요. 보도 내용을 종합을 하면 이제 그 경찰 수사 내용인 것 같은데 그 2015년에 새누리당에 입당해서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태극기 집회에도 참석을 했었다는 전력이 있고 그러나 이재명 대표를 살해할 목적으로 작년에 입당을 해서 이재명 대표의 동선을 확인하려고 했었다라는 것까지 언론 보도는 나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당적이 어디가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법에 따라서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라는 건데 이 대목부터 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 그렇죠. 초기에는 그렇게 민주당원이라고 언론 보도가 쏟아지더니 네. 국힘 당적을 보유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니까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당적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겠다. 예. 정당법에 문제가 있다. 이런 예. 식으로 또 수사당국에 의해서 이게 프레임이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정당법에 따라서 정말 공개하면 안 되는 건가요? 정당법에 보면 네. 이 수사를 하려면 네. 그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 당원 명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이제 그 엄격한 규정이 있고요. 그 경우에도 이제 취득한 당원 네. 정보에 관한 정보는 누설하지 마라라는 그 네. 규정이 있습니다. 이 이제 규정을 근거로 하는 것인데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좀 이 경찰이나 수사 당국에 어폐가 있는 것이 네. 이 물론 법에는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지만 이 법은 사실상 거의 사문화된 법입니다. 판례조차 네. 찾기가 어려운 예. 실제로 적용이 된 적이 없는 그러니까 마치 피의사실 공표죄가 네. 법에 규정이 돼서 아직 처벌 규정이 있는데 예. 실제로 수사당국이나 검찰 검경에서 피의사실을 공표를 밥 먹듯이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는 사실상 처벌된 경우가 거의 없고 네. 거의 유사한 규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피의사실 공표를 밥 먹듯이 하던 검경 수사당국이 하필 이 사안은 정당법이 규정이 있기 때문에 공개를 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그 태도도 네. 이상할 뿐더러 이 특히 수사 결과 발표라는 것은 이거는 국민들의 알 권리와 네. 지금 공적인 관심사의 사안이고 이거를 발표를 하는 것은 설령 정당법 규정이 있어도 위법성이 조각이 돼서 처벌을 네. 받지 않을 그런 사안입니다. 네. 그리고 또 무엇보다 특강법이라는 네. 법이 있어요.
특수강력범죄에 관한 법. 이 법에 따르면 이런 잔인한 범죄 이런 경우에는 이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상도 공개를 할 수가 있고요. 당적 관한 부분도 공개를 할 수 있다는 그런 해석이 가능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법률 검토를 하면 공개가 가능한데도 단지 그 법의 규정에만 집착하면서 공개를 안 한다라고 하는 그 의도도 저희들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면은 피의사실도 공표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검찰, 경찰은 지금 이런 태도를 가진다면 앞으로 절대로 이런 형사범죄에 관해서 피의사실 공표를 하면은 다 처벌받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 근데 유독 이 사안만 그런 식으로 하는 그 잣대도 저희들은 문제가 있다. 의도가 있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표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데 검찰이 이른바 이제 티타임 형식으로 기자들한테 슬쩍 흘려주고 그리고 기사가 나오고 그것이 기정사실화돼서 완전히 이제 그 사실인 것처럼 호도된 측면이 굉장히 과거 역사에도 많고 그래서 조국 장관 시절에 이거 없애야 된다라고 해서 없애버렸는데 한동훈 장관 시절에 다시 부활시켜서 지금 또 그 관행이 다시 이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한 지금 집권 여당과 이 국힘 현재 수사 당국의 태도라면 이 사안도 당연히 공개를 해야죠. 국민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것은 첫 번째 이분이 도대체 왜 이재명 대표를 그렇게 살해하려고 했었나 이것에 대한 관심 이 높은 건데요. 오마이뉴스가 어제 이 피의자하고 함께 동승했던 어떤 차량 운전자가 있고 그다음에 그 뒷좌석에 앉았던 분을 인터뷰를 했는데 굉장히 그 이 대표 사인에 집착을 했었다. 어떤 분이. 그래서 그 사인을 뭐 받기 위한 것이었고, 그리고 경찰 조사는 직접 출석하진 않았고, 전화통화로 한 17분 정도 조사를 받은 게 전부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정도의 위중한 사안이라면, 그러면 경찰이 불러서 소환조사를 한다거나 좀 더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또 그런 분위기는 좀 아닌 것 같고,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사실 이거, 김구 선생이나 여운형 선생이 당했던 그 해방정국에서 있었던 좌우 대립 속에서 있었던 이런 그 야당 대표에 대한 테러란 말이죠. 근데 이 문제가 그냥 뭐 어찌 보자면 이게 서울 지방 의료 격차의 문제라든가 뭐 무슨 특혜 논란이라든가 뭐 이런 방향으로 프레임이 계속 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 위중하고 엄중한 사건에 대해서 민주당이 조금 더 결단력 있고 좀 세게 좀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필요성도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그래서 이 사건의 엉뚱한 방향으로 프레임이 전환이 됐고요. 그래서 사건의 본질에 집중을 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테러 사건의 제일 중요한 그 수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요인은 일단 범행 동기입니다. 그래서 당적과 신상 공개 그리고 범인의 그 범행을 하게 된 변명문 공개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공개할 것을 강력히 요청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공범의 그 존재 여부와 또 배후 문제입니다. 이게 핵심이죠. 네, 이게 사실 이 사건의 수사 결과의 발표에도 핵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수사를 했는지는 오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어제 오마이뉴스 TV에서 이걸 이제 그 당시에 범인과 함께 봉화마을에서 평산마을로 이동을 1시간 정도 같이 한 그래서 범인과 같은 자리에서 대화를 주고받은 그런 이제 시민분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로 이 테러범이 그런 좀 약간 수상했다. 근데 제가 굉장히 주목을 하는 부분은 이 테러범이 평산마을에 지금 가서 이재명 대표를 만나려고 하는 것이 지인이 사인을 받아오라고 얘기를 했다. 여기에서 지인이 등장합니다. 누구냐? 지인이 그러니까 지인이 사인을 받아오라고 시켰다. 이게 일단 사인을 왜 중요할까요? 사인이? 그러니까요. 사인을 받으려면 이재명 대표 바로 옆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인을 받기 위해서는 바로 옆에 근접해서 가서 사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실제로 그날 상황에서도 사인 받아달라고 해서 이 대표가 사인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사인종이 밑에서 칼이 나왔다는 거고 이 사람이 굉장히 많이 연습을 했고 몸을 실어서
몸을 날려서 이렇게 타격을 했죠. 한 거죠. 그래서 사인이라는 키워드가 네. 바로 근접해서 그 타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는 그걸 암시를 한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면 지인이 사인을 받아오라고 시켰다라는 것은 저는 이 지인이 살인 교사 범일 가능성이 높다. 지인은 살인 교사 범일 가능성이 높다. 그걸 살인해라고 시켰다라고 표현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인을 받아오라고 했다는 거는 근접해서 그 사인이라는 행위는 우리가 이제 그 행위를 빙자해 가지고 그 살인 미수 행위가 일어났다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인을 받아오라고 시켰다는 지인이 살인 교사범, 적어도 공범일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배후 내지는 공범. 교사범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오늘 수사 결과 발표를 저희들이 지켜볼 생각이고요.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여기에 대해서 추가 수사 저희들이 요청을 할 거고요. 그리고 경찰이 이걸 이제 수사를 하지 않았다면 그 수사 의지가 없다고 봐야죠. 그리고 축소 수사에 사실상 그것도 이 테러에 어떻게 보면 공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 국민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일이 없기를 저희들이 주시하고 어제 지켜보겠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가 부산청의 수사 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한다면 민주당 차원에서 국정조사나 특검 요구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거든요. 실제로 그 대책위에서 그 가능성도 좀 열어놓고 검토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제 수사 결과 발표하는 걸 보고 저희가 이제 대책위 차원에서 논의를 하고 후속 조치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당과 의논을 해서 결정을 할 건데요. 당연히 만약에 수사가 미진하고 또 수사당국이 이걸 진상을 규명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이 국회 차원에서 특검이나 국정조사도 당연히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국정조사는 이제 저희들이 많이 봐왔지만 이게 그 여당의 협조나 그리고 또 수사권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사 수준이기 때문에 국조의 한계는 너무나 명백하다. 그 수사 당국에서 밝혀야 되는 것하고 국정조사에서 국민들을 상대로 어떤 상황을 설명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인데 국조로 이것을 뭐 지인이 누군지 왜 살인교사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밝혀낼 수 있을까요? 국정조사로는 사실상 쉽지 않고요. 근데 이제 정부 당국 아까 총리실에서 대테러 상황실에서 보낸 문자 유포, 그 뭐 지시자 그리고 그 유포 경위 뭐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국조에서 정부 기관을 상대로는 어느 정도 진상이 규명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수사 당국에 대해서는 행안위에서 이 수사 관련돼 가지고 그동안 진행된 내용이라든지 또 문제점 이런 것을 이제 어느 정도 수사 그 관련된 경찰청이나 국수본에 대한 그런 내용을 조금 확보를 할 수 있다 보이지만 사실상 근본적인 이 테러 사건의 뭐 배후나 동기 또 뭐 공범의 유무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국조로는 한계가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야당 대표가 백주 대낮에 이런 정치 테러를 당했고 이 문제는 진짜 우리 역사에서도 김구 선생이 그렇게 가시면서 바뀌는 역사의 물줄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의 경우에도 만약의 경우에 이재명 대표가 혹여라도 무슨 일이 당했더라면 그 얼마나 큰 정치적인 문제가 생겼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저는 이걸 여일하게 그냥 어떤 하나의 범죄로 원어브댐의 범죄로 취급할 수는 없는 문제인 건데 그에 비해서는 언론의 대응도 그렇고 민주당의 대응도 그렇고 굉장히 평온하다 이런 느낌을 제가 좀 받아서 민주당 차원에서 얼마나 적극적인 대응이 나올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어제 오늘 사이에 굉장히 뜨거운 이슈가 돼 있는데 바로 오늘 원칙과 상식 탈당 예고 기자회견이 9시 40분에 예정이 돼 있었는데 지금 들어온 소식을 종합을 하면
누굽니까? 저 성남 중원에 윤영찬. 예, 윤영찬 의원은 탈당을 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나머지 세 분은 탈당을 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우선 김종민, 이원욱, 조홍천 이 세 분은 탈당 기자회견을 했고요. 윤영찬 의원은 탈당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같은 당에. 일단 원칙과 상식 이 분들이 당 내에서 네. 당 내부나 지도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어느 민주주의 정당에서는 반론과 이런 의견 개진이 충분히 있을 수 있으니까요. 네. 그런데 지금 총선을 앞두고 지금 윤석열 정권이라는 그런 이제 민주 진영에 있어서는 네. 가장 강력한 저희들이 심판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 대신해서 싸워줘야 되는 그런 네. 상황. 그러기 위해서는 총선에서 승리를 해야 하는 그런 지상 과제를 안고 있는 야당에서 내부 분열을 적전 분열을 하는 것은 많은 국민들이 특히 민주당 지지자들이 우려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은 그런 이제 총구를 윤석열 정권에 향해서 네.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네. 그런 생각들을 그동안 많이 가지고 있었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저도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탈당이 아니라 당 내부에서 건전한 비판을 얼마든지 민주정당에서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런 역할을 해주시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네. 근데 이 네 분께서 그동안 그런 이제 지금 원칙과 상식이라는 이름 하에 네. 단일 대우를 형성해서 뭐든지 함께 하시겠다 그렇게 그동안 공언을 해오셨어요. 네. 당에서 잔류를 하든지 총선에 불출마를 하든지 아니면 네. 탈당을 하든지 신당에 참여하든지 이런 거에서 네. 4명은 항상 함께 하겠다 이랬는데 오늘 네. 방금 이제 보도가 윤영찬 의원님이 네, 탈당하지 않기로 그 했고 대열에서 이제 빠졌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나온 지금 속보로 나오고 있어서 제가 조금 설명을 좀 드리자면 위원장님도 모르실 것 같아서 저는 오늘 윤영찬 의원 기자회견문입니다. 저는 오늘 민주당에 남기로 했습니다. 어렵고 힘든 결정이었고 지금까지 함께 해온 원칙과 상식 동지들에게 미안하고 미안할 따름입니다. 이러면서 4년간 정치에 입문할 때 민주당이 윤영찬이라는 벽돌 한 장 올리겠다고 했고 그 마음 변치 않고 계속 가겠습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오늘 원칙과 상식 기자회견 뒤에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윤영찬 의원 어떻게 되는 거냐? 어떻게 된 거냐라고 했더니 김종민 의원, 조홍천 의원, 이원우 의원 모두 우리도 황당하다. 우리도 황당하고 지금 들었다. 왜 윤영찬 얘기를 자꾸 우리한테 묻느냐? 우리는 모른다. 나도 오늘 알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윤영찬 의원의 이런 선택은 어떻게 보십니까? 윤영찬 의원님이 이낙연 대표님 네. 지금 이제 탈당을 시사하고 신당을 창단하려는 네. 이낙연 전 총리의 가장 최측근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원칙과 상식적인 판단으로는 예. 가장 앞장서서 탈당을 할 가능성이 높은 분이 있죠. 근데 이제 이게 어제 보도를 보니까 그 지역의 유력한 경쟁자인 현근택 네. 변호사가 이 컷오프 될 네. 가능성이 이제 많이 지금 이제 제기가 되고 있어서 아마 그 가능성 때문에 그러면은 나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겠다. 공천받을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추정이 됩니다. 저는 사실관계는 알 수는 없지만. 근데 만약에 그런 판단을 하시고 당의 잔류 결정을 하신 거라면 그는 그야말로 원칙과 상식을 저버린 것이고요. 그리고 다른 세 분의 탈당 명분에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치명상을 주는
예. 그런 행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다른 세 분들도 혹시나 네. 이런 공천 가능성이 있다면 네. 탈당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을 자연스럽게 제기가 네.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세 분들도 굉장히 당혹스럽고 네. 뭐 당연히 황당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분이 항상 공동 행보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상황을 보면서 참 씁쓸해하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니 근데 그 원칙과 상식과 관련한 분들이 늘 얘기했냐면 우리는 공천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다. 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가 되고 있고 과거의 민주당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문법이 맞지 않는다. 그리고 그 뭐 개딸 전체주의라고 이제 뭐 통칭된 이른바 이제 적극적인 당 지지자들의 문제 이런 것들을 막 지적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놓고 정작 공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니까 잔류한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나머지 세 분은 그냥 배신한 거 아니에요? 윤영찬 의원의 경우에. 이런 정치가 민주당 안에서 통용이 돼도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좀, 야, 이런 게 가능하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저는 같이 정치하시면서 이런 판단은 용인될 수 있는 겁니까? 일단 그렇게 추정이 된다는 것이지 네. 그게 이제 객관적인 사실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윤영찬 의원도 현재 통화가 안 된다고 합니다. 의원도 뭔가 이제 뭐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네. 이런 이제 내용과 다른 그런 배경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너무 섣부르게 단정적으로 또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 맞지 않고 좀 더 입장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윤영찬 의원 전화를 안 받는다고 하니까요. 기자들이 취재 요청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지금 상황을 종합하면 어제 발생한 현근택 변호사 사건으로 현근택 변호사가 컷오프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니까 실제로 탈당에 임박했던 윤영찬 의원이 탈당하지 아니하고 당에 잔류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세 분은 원칙과 상식 중에 세 분은 탈당을 했고 윤영찬 의원은 남기로 이렇게 결정한 상황이다. 관련해서 제가 전현희 위원장님 문제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종로로 가시는 겁니까? 네, 종로 출마를 결심을 했습니다. 예, 뭐 용산으로 가야 된다, 뭐 부산으로 가야 된다, 또 강남에 계셔야 된다, 막 여러 이제 당내 이러저러한 의견들이 있었는데 종로로 결심하신 가장 큰 이유는 어떤 걸까요? 일단 그동안 뭐 출마지에 대해서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 고심을 많이 했는데 제가 어디 출마지를 정하지 않고 있다 보니 이제 저에 대한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저를 장기판의 말처럼 이곳저곳에 이제 와달라, 이쪽으로 와달라, 저쪽으로 보내야 된다. 그런 이제 많은 소랑설레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권익위원장을 그만둘 점 총선 출마를 결심을 한 그 전부터 종로를 저는 결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로에서 사무실을 가지고 거기서 이제 책 저서 집필 작업도 했고요. 거기 이제 계속 뭐 연구 활동이나 뭐 사람들 만나는 그런 이제 종로에서 그동안 해왔고요. 다만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로 전국에 강연을 다니고 책을 쓰고 뭐 그런 준비 작업을 하느라고 실질적으로 이제 출마지를 밝히는 것이 조금 늦춰졌던 것뿐이지 그걸 뭐 제가 이것저것 재면서 했던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근데 왜 종로를 선택을 했냐면 제가 사실 권익위원장을 이제 그만두고는 정계를 은퇴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정치를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이 장관급 기관장까지 하고 이제 좀 저를 위해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근데 이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이런 탄압을 겪으면서 1년 동안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불의한 정권에 대해서 제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리고 반드시 이 정권의 이 무도한 불의한 정권에 대한 심판을 제가 그 정권의 탄압을 받은
증거 네. 목격자로서 거기에 대해서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총선 출마 결심을 하게 됐고 네. 그러한 출마지로는 그러한 제 정치적인 의미와 총선 출마 목적에 가장 부합하다고 판단되는 정치 1번지라고 일컬어지는 종로의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이 저를 탄압했던 감사원이 있는 장소도 종로입니다. 거기서 제가 뭐 여러 차례 뭐 1인 시위도 했고요. 네. 감사원에 대한 이 국민의 감사원으로 세우겠다. 네. 이런 이제 그 천명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이러한 저희 정치에 다시 총선에 출마하는 명분과 정치적 의미가 가장 종로에 있다. 그래서 저에게는 종로가 저희 출마지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저도 전현희 위원장님 초선 시절부터 곁에서 쭉 이제 정당 출입 기자 하면서 지켜봤는데 이렇게 변화하는 모습 가운데 국민권익위원장 시절이 가장 명징하게 보입니다. 제가 그래서 전사가 되셨다 이제 이런 표현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하튼 사실 종로는 대한민국 정치 1번지고 물론 이제 용산으로 바뀌었다라고 주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종로가 갖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이 상징성 있는 지역에서 어떤 정치를 하실지 좀 기대가 큰데 그 지금 종로 지역위원장이 곽상헌 변호사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이기도 하고 또 이종걸 전 의원도 지금 종로에서 출마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어떤 경쟁력이 있으십니까? 제가 그분들보다 뭐 뛰어난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분들도 다 훌륭한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상 지금 현재 수도권 특히 뭐 서울 전역에는 다 경쟁이 치열하고요. 또 네. 현역 의원들이 있는 곳은 현역 의원들이 뭐 짧게는 4년 그리고 뭐 8년, 12년간 지역을 다져오고 이제 활동을 하신 분들이 다 차지를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민주당으로서는 이 지역구에 출마를 하면 어떤 지역이든 경쟁은 반드시 필수다 그렇게 네.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 반칙 내지 특권 이런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저도 정정당당하게 그냥 한 명의 후보로서 선의의 경쟁을 하고 네. 또 종로라는 지역에서 지금은 민주당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뺏긴 지역이거든요. 네. 그래서 반드시 국회의원을 탈환을 해야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선거는 민주당으로서는 윤석열 정권 심판 네. 선거로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가장 상징적인 또 제가 윤석열 정권과 저항하고 맞짱뜬 그리고 최초의 승리를 한 그런 의미 있는 윤석열 정권이 키운 투사라는 이런 그 상징이 있기 때문에 네. 이번 총선을 정치 1번지인 종로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 선거로 네. 프레임을 그쪽으로 잡아가야 되는데 제가 좀 역할을 하고 싶다. 네.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차기 유력한 공수처장 후보로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로 옮긴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분이 또 공수처로 가는 그러니까 이 돌려막기 인사가 너무 심각한데 거기에다가 이분이 2021년에 문재인 정부 비난하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 원수를 시해하는 것은 꼭 반역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해서 또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국가 원수를 시해하는 것. 이번에 야당 지도자인 예.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 행위가 네. 겹쳐집니다. 그러니까 국가 원수를 당시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지칭을 했겠죠. 그러니까 국가 원수를 시해한다. 암살한다. 그거는 반역이라 볼 수 없다. 테러 행위를 정당화한 걸로 네. 보이죠. 예. 그래서 이거는 정상적인 이런 공직자라면 있을 수 없는 그런 인식이다. 그래서 이런 분이 공직자로서 더구나 이 사실상 정의의 수호자여야 하는 공수처장으로 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리고 또 이분은 무엇보다 공수처에 대해서 네. 출범 시에 개물 기관이다. 네. 변제를 받지 않는 개물 네. 기관이기 때문에 공수처의 출범을 사실상 반대를 했습니다. 네. 그런 분이 공수처장으로 가는 것이 무슨 의미냐. 그러면 공수처를 여가부 장관처럼 마치 문
닦기 위해서 네. 하는 거 아니냐. 아하. 그런 생각도 있고 또 무엇보다 공수처에서 현재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뭡니까? 저에 대한 네. 감사원의 그렇죠. 직권남용 그 감사. 네. 그래서 감사원장을 비롯한 사무총장 16명이 예. 지금 현재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예. 그 수사를 지금 거의 수사가 막바지에 있는데 이 김태규 부위원장이 그 공수처장으로 갈 경우에 네. 제일 먼저 할 게 뭐라고 보이세요? 이 사건이? 당연히 이 사건에 대해서 예. 영향력을 행사를 해서 이 사건을 유야무야 흐지부지하게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그 미션을 가지고 간다고도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만에 하나 네. 공수처장이 되어서도 안 되고 될 수도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만약에 이 김태규 부위원장이 공수처장이 돼서 네. 감사원 사건에 저에 대한 그 사건에 뭔가 지시를 하거나 네. 그렇게 한다면 이거는 명백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해충돌방지법은 규정에 사적 이해관계자가 이런 직무 관련성 있는 행위를 할 때는 회피하거나 그 직무에서 배제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네. 배제나 회피를 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지시를 하고 이 사건을 그렇게 뭐 유야무야 시킬 경우에는 그 법 위반이 됩니다. 네. 그 사적 이해관계자의 범위는 같은 직장에서 근무한 네. 그런 경우에도 이해관계자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랑 김태규 부위원장이 같은 직장에 근무를 한 직장 동료잖아요. 예. 그 법 규정에 그런 경우에도 이해충돌, 네, 이해충돌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정권이 그런 이해충돌방지법 규정을 알지 못하고 네. 김태규 부위원장을 저에 대한 감사원 사건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공수처장으로 파견한 것이다라면 꿈꾸시고요. 법 위반이라 저는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네. 여기에 대해서 응분의 법적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네.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사실은 진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고 정치 테러까지 벌어진 상황이고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대한민국 정치가 이대로 그냥 가도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 총선에서는 좀 제대로 된 정치의 복원을 위한 그 심판 선거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들을 하실 것 같습니다. 국가 원수를 시해하는 것이 꼭 반역이 아니면 어떤 겁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 테러가 그냥 막 아무렇게나 이게 무슨 자유의 영역으로 보장돼도 괜찮다는 식의 해석이라면 이거 정말 큰일 날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테러를 정당시하는 테러를 정당시하는 분이 공수처장으로 가면 실제로 그러면 만약에 그 지금 아까 국무총리실 이런 데서 했던 이런 범행 이런 것이 공수처로 만약에 가면은 이것도 다 이제 이분의 인식이라면 뭐 정당시하고 문제가 아니라는 식으로 결론을 낼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나라 국가의 기강이 무너지고요. 검찰, 경찰 이번에 경찰도 하는 것도 보니까 참 심각합니다. 거기다가 권익위, 방통위, 국정원, 마지막으로 공수처 다 권력이 이 윤석열 정권이 장악을 하고 그 장악을 해서 정의를 세우면 뭐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이런 말도 안 되는 극우적인 이런 인사들이 그러한 기관들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불이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매우 우려스럽고요. 반드시 민주당이 총선에 이겨야 되는 또 다른 이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세운 비대위원들의 그 과거 발언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입도마에 오르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역사인식의 문제도 그렇고요. 저는 지금 이런 분들이 전부 윤석열 정부와 보조 맞춰서 여당의 지도부의 일원으로 들어오고 있고 또 공수처장 후보자도 마찬가지고 이런 분들이 나라를 어디로 어느 방향으로 이끌려고 하는 것인지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걱정과 우려, 탄식이 좀 생긴다라는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끝으로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매우 중요하다 생각하는데요. 나라의 지도자들, 정부 그리고 여당 이런 지도자들이 이런 극우적인 생각과 이 국민들의
보통의 생각과 동떨어진 이런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다 권력 기관에 있고 네. 계속적으로 증오나 분열의 언어를 쏟아내고 이러는 상황에서 사실상 이번에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테러도 네. 그런 연장선상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매우 불행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정치 지도자들이 이런 분열과 증오의 언어 그리고 서로 상대방 진영을 어떻게든 뭔가 뭐 쓰러뜨리거나 뭐 이렇게 잡아먹으려는 듯한 이런 극도의 증오 정치 이거는 좀 반드시 없어져야 되고요. 서로 잘못된 거에 대해서 비판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렇게 뭐 정말 우리 사회를 극단적으로 몰고 가는 네. 이런 것은 좀 다 자중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합니다. 끊임없이 이재명 대표를 향한 범죄자 낙인, 전과자 낙인 이런 것들을 규정하고 특히 민주당 전체를 향해서 반국가 세력, 싸워야 되는 적, 국무위원들이 왜 여러분들 해야 되냐, 말로 가서 국회 가서 싸워야 된다, 잘 싸워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다가 강서보궐선거에서 참패를 한 국민의힘이 여전히 이런 분들을 앞세워서 극우적 주장을 하고 있고 급기야 탈당을 결심하신 이낙연 전 대표마저 민주당의 전과자가 44%다. 아니야 41%야. 이렇게 수정하는 상황을 보면서 참 민주당이 지금 참 많이 곤란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구나. 이거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그 힘과 지혜가 어디로부터 나올지 저는 이제 늘 출입 기자로서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조만간 또 모셔서 또 자세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